프리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이요.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3월 둘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환님이 만약 KCC가 막판에 기적의 6강 가능성 있죠? 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 댓글은 오류가 있어요. 네. 기적의 6강 아니고 6강 충분합니다. 그죠? 네.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숫자가 벌어져 있지 않아서 멀리 기적 미안합니다. 갈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KCC는 갈등이 좀 있죠. 그러니까 갈등보다는 뭐 딜레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송교창 선수 지금 부상이 있어서 그렇죠. 이 팀이 지금 6강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총력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KCC 관련 댓글인데 송교창 이승현 라거나 웅장이 가슴에 진다. 요거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도치법이거든요. 도치법.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번 비시즌의 어떤 FA와 관련된 또 KCC 행보랑 다 연관이 된 댓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따가 KCC 얘기할 때 한 번에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잭슨 초이님이 스근 인삼이란 프로에서 안 만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듯. 스근 SK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인삼이란 프로에서 안 만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듯 그랬는데 SK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죠. 그렇죠. KGC는. 네. 예. 그러니까 SK가 이제 KGC 상대로 지금 5라운드까지 1승 4패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한테 또 이제 유동혁 기자가 지난주에 SK가 현대모비스한테 되게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네. 지난주 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SK가 사실은 이 4강에서 누굴 만나도 조금은 약간 생각보다 까다롭게 갈 가능성이 생겼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따가 SK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객관적 전력은 너무 좋고 지금 조중영이 너무 좋아요. 올 시즌 가장 인상적인 팀이라고 그러면 SK. 그렇죠. 이고 뭐 이 팀이 이제 정말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지금 정규리그 1위를 질주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비시즌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게 이제 잘 맞아떨어지면서 쭉 가고 있는데 그래서 플레이오프 때 사실 이제 그 강팀들과의 대결에서는 뭐 매치업 상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SK의 뭐 행보를 본다면 뭐 잘 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성님 오리온은 왜 강팀에 약할까요? 그리고 외국인 영웅들 타 팀의 스크린 스킬이 부족하나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오리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항상 이동환 기자님 파이팅입니다. 안경 예뻐요. 제가 말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뽑은 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뽑으신 것 같은데. 반 정도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안경 이뻐요 진짜. 네. 지난번 안경이 그 살짝 뭐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두꺼비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쵸. 약간 두꺼비 느낌인데. 저는 완전 두꺼비 상이죠. 그래가지고 네. 그때 했을 때 우리 화면 보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더라. 진짜. 그렇죠. 잘 바꿨습니다. 자,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노량진이 멀지 않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네. 20대 청춘을 바치면서 공부를 하는 네. 정말 젊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네, 네. 거기 가가지고 요즘 네. 어린 친구들 쓰는 안경 네. 골라가지고 했습니다. 대구가 또 안경 산업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학교에 안경학과 있는 대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태어나서 말이야 안경을 말이야. 그래서 안경을. 네, 아무튼 네.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이제 오리온이 강팀이 약한 걸 저희가 이제 탐관오리 농구라고 네, 제가 네, 맞아요. 이제 시즌 초반부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든 게 전력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이승현이어서 워터풀 2대선까지. 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 오리온이 왜 이런 걸 준비를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 주 경기 내용 보면은 지긴 지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때 살짝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네, 자, 좋습니다. 성현 0504님이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질문 있어서 좀 적어봅니다. 차민석 선수가 지금의 자신의 롤을 못 찾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차민석을 삼성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유유유 하셨는데 이 댓글은 저도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우리 차민석 선수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이제 올라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차민석 선수 지금 젊죠. 그리고 그렇죠. 잠재력이 있는데 지금 실전에 나갔을 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잠재력이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딱히 특장점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댓글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고졸 신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뭐 재물포고 있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고교 무대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어떤 피지컬과 파워 사실 가지면은
뭐 좀 다른 부분이 잘 안 풀려도 뭐 이제 약점 뭐 외곽슛으로 꼽혔던 선수기도 하지만 밖에서의 플레이가 안 풀려도 골 밑에서 쉽게 먹는 득점으로 사실은 거의 뭐 평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교농구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레벨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네. 차민석 선수의 피지컬은 통하는데 자 근데 대학을 건너뛰고 갑자기 프로에 왔을 때 외국 선수까지 있는 프로에 왔을 때 그 이제 안 풀릴 때 피지컬을 가지고 하는 농구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사실은 프로에서는 안 차민석 통하죠. 선수 정도의 피지컬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막 되게 무리한 터프슛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빗나가고 그냥 공격 실패로 이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제 정규리 1군 무대에서 뛴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선수가 피지컬에 의존하는 농구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뭔가 유동혁 기자께서 자주 말씀하신 어떤 시그니처 무브라든지 좀 정교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발전시켜서 그런 것들이 가미된 플레이를 해야지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농구를 하다 보면 이 선수가 계속 좀 한계점에 부딪힐 수 있겠다. 아직 너무 어리지만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보면서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삼성 편에서 말씀드리려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민석 선수 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고교농구 문제점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고교농구는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여준석 선수가 국가대표로 갔을 때 그 이문진 감독이었죠. 네. 제가 볼 때는 전술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고교노트 굉장히 단순하고, 그러니까 모든 선수를 잘 아우러져서 뭔가 이제 패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여준석 선수의 어떤 그 특장점을 갖다 살려야 되는데 그냥 여준석 거예요. 이런 농구는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고교농구 지도자들이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좀 뭐랄까 주류에 있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점이 있고 이 지금 차민석 선수도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자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 선수가 고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그러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송교창이나 양홍석은 이제 중퇴를 했으니까 양홍석이나 정효곤 같은 선수들은 스피드와 높이를 장착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차민석은 그 부분이 조금 약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슈팅 터치라든가 언뜻언뜻 보이는 어떤 잠재력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민석은 같은 어떤 롤 모델, 그러니까 송교창, 안영준 뭐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뭔가 좀 더 파고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좀 그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 설정인데 첫 번째는 벌크업을 하면서 파포로 전향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파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농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승현 타입인데 그 이승현보다는 좀 뭐랄까 잠재력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지만 이승현 타입의 어떤 그런 농구. 그리고 두 번째는 3번으로 완전히 전향하는 거. 그냥 강상재 타입이죠. 그렇죠. 예. 네. 그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차민석 선수는 지금 신체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그 두 개 다를 업그레이드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순발력이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빠르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운동 능력이 뭐 예를 들어서 점프가 뭐 이제 우리가 사발로 뜬다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보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KT 어떤 박주영 같은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제가 볼 때는 삼성 코칭 스태프는 차민석 선수의 방향 설정을 기본적으로 지금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올 시즌이 승부를 보는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난 다음에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농구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들이 한 2년 3년 이게 차곡차곡 쌓여지면 이 선수의 어떤 포텐이 폭발할 수도 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도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고 농구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진심인 선수인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여준석 선수 이제 이번에 대학교 입학하는데 뭐 그 세대까지도 지금 계속 영향이 가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2m 하면은 그래도 국내에서는 거의 웬만한 빅맨으로 프로까지 계속 오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뭐 이제 국내 이제 KBL에 이제 뛰어난 장신포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추어 시절부터 2m대 가까운 선수들이 난 포워드로 결국 뛰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향한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차민수 선수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제 3.5번에서 4번 이렇게 같이 커버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데, 근데 이제 그 똑같은 2m더라도 그 선수가 가진 특질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 어떤 선수는 좋은 얘기입니다. 파워가 강점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KBL에서 그냥 빅맨으로 뛰는 게 오히려 강점일 수도 있고, 어떤 선수는 이제 송교창처럼 스피드나 트랜지션에서 강점이 있고 그러니까 드리블 스킬셋만 좀 어느 정도 슈팅만 익히면은 3번으로 뛰어도 충분히 괜찮은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포지션을 밖으로 돌린다고 무조건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건 생각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민석은 지금 제가 너무 어린 선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지금 내리려고 하지는 않는데 근데 최근에 2년 동안 이제 뭐 1군 무대에서 보여준 플레이들을 보면은 이 선수가 어쩌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스타트는 4번으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이원석이라는 선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차민석이 조금 그렇게 4번으로 가려면 출전 시간을 나눠 먹어야 돼서 삼성 그렇죠. 입장에서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차민석이 지금 동나이트 대비 파워가 굉장히 좋고 아직 퍼리미터에서 슈팅력이나 볼 핸들링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직 많이 투박해요.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삼성 아마 코칭 스태프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명확한 방향 설정이 그에 맞춰서 좀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더 지금 다음 시즌 되면 세 번째 시즌이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3.5번, 4번 약간 애매하게 방향 설정하고 가면은 성장이 약간 지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환 기자 말에 저는 100% 그 동의를 하고 지금 이렇게 언뜻 볼 때는 물론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거기에 또 삼성이 또 뭐 코칭 스태프 분들이 정말 이제 정밀 분석을 하시겠지만 근데 그 설정을 저는 차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일찍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그냥 2, 3년 가면 이제 그냥 유망주에서 그냥 평범한 선수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언뜻 볼 때는 차민석 선수가 좋은 점 보면 슈팅 능력이 슈팅 메커니즘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빅맨으로서 3점의 어떤 터치 부분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터프샷을 쏘면서 뭐 에어볼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센스가 제가 볼 땐 있는 편이고 그리고 프레임이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던 이제 3.5번에서 4번에 가까운 선수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반면에 그럼 스피드가 되냐? 스피드는 좀 부족해요. 근데 그거를 끌어올리려면 순발력도 끌어올릴 수는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항상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크업이 아니고 코어 근육을 강화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체지방을 갖다 줄이게 되면 스피드는 늘어날 수 있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차민석 선수 특징 그리고 삼성의 어떤 팀 컬러 요 맞춰가지고 잘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원석이나 차민석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이 겹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최근에 보면 NBA가 스몰 라인업에 이제 반대 그 스몰볼에 반대 롱볼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빅맨들이 예를 들어서 위치를 하고 그 빅맨들이 다재다능함을 이용해서 내외곽 수비가 어느 정도만 커버가 되면 같이 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클리블랜드 제러 앨런이라든가 또는 그렇죠. 그 모블리 네, 에반 모블리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같이 서면서 오히려 수비나 아니면 공격에서 미스매치 유발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차민석 선수에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그 매력적인 선수라는 거죠. 그렇죠. 차민석 선수도 여기에서 그 굴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고 근데 대신에 이번 비시즌 때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절한 노력 그렇죠.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노력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차민석 선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직 어린 선수니까 잘하길 바랍니다. 네.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SK 37승 10패 현재 1위고요. 네. 주중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가스공사, 삼성 모두 이제 크게 누르면서 지금 이제 다시 2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정규리그 우승 확정까지 2승 남아 있고요. 이제 지금 김선영, 원희 둘 다 이제 이탈이 되어 있는데 지금 브랜든 브라운 영입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가격리가 끝나면 지금 뭐 21일 합류 가능하다고 하는데 SK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이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 감독님의 이제 코멘트에 따르면 또 안전장치다. 예, 윌리엄스가 아무래도 혼자 뛰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이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안전장치다 이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외국인 선수가 한 명 뛰었을 때 그 팀의 어떤 전력 자체도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부상 위험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예. 특히 이 옵션으로서 리온 윌리엄스는 굉장히 괜찮은 선수이고 플레이오프 때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선수.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또 다치게 되면 이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브랜든 브라운 넣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리온 윌리엄스가 40분 내내 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 선수를 넣어야 되는데 한 5에서 10분 정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내 선수 중에서도 다치는
놓치는 선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그래서 정규리그를 마치고 플레이오프 때 어떤 경쟁력, 원희와 김선영 돌아왔을 때 경쟁력을 살리겠다. 이런 의미에서 브랜든 브라운을 대체 외국인 선수로 넣으려고 하는 거지. 뭐 브랜든 브라운에 대해서 기대가 진짜 크다.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SK가 정규리그 우승 확정에 2승 남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2승을 이제 빨리 추가하게 되면은 굳이 이제 브랜든 브라운을 영입할 필요까지는 없어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SK가 이제 지지난 주부터 이제 선상현 선수가 1군 무대에서 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아마도 선상현 선수 출전 기회를 늘리면서 막판에는 오히려 이제 국내 선수 위주로 좀 운영을 하면서 출전 시간 배분이 되는 이런 그림이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약간 이제 의외로 부진에 잠깐 빠져서 요 매직 넘버 채우는 게 약간 늦어진다. 그러면 이제 브라운 선수를 조금 뛰게 할 수도 있는 그 정도 선택의 기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SK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저는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세구나 이 팀이. 맞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 쓰냐면 이제 일단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원투펀치가 빠졌는데 공백이 그다지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 이 부분 되게 놀랬고 뭐 모비스전 이제 76대 81로 패했는데 현대모비스가 흐름이 좋았던 부분도 있고 김선영 원희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충분히 이제 질 수 있었던 부분이고 가스공사를 완파했고 삼성까지 완파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여기에는 지금 안영준 그리고 최준용 이 두 윙맨들의 어떤 그 강력한 모습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영준이 지금 4경기에서 24.0점에 3.5.6K를 넣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뭐 효율 끝판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NBA 볼 때 이제 클레이 탐슨 선수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볼 터치 횟수 대비 득점 생산하면 클레이 탐슨이 거의 뭐 NBA 최고 수준으로 그렇죠.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KBL에서 사실 KBL은 그런 스탯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하려면 엄청난 이제 비용과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 누가 돈 주면 내가 좀 하고 싶어요. 그렇죠. 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되게 재밌는 기록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뭐 패스 그리고- 횟수, 예, 볼 예. 터치 횟수 이런 거. 그리고 예. 제야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그 부분이 이제 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런 게 나오면은 좀 뭔가 스토리 기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되게 다양해질 텐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가정하면은 근데 KBL 왜 안 해요 그런 걸? 아마 조금 비용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예, NBA 같은 경우도 그걸 하기 위해서 네. 각 경기장에 엄청난 고급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 현실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네, 2차 스탯은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스탯들. 근데 이제 만약에 KBL에서 그걸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뭐 누가 1등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느낌으로 안영준 선수가 1등일 것 같아요. 볼 터치 횟수 대비 이런 거. 그러니까 안영준이 참 무서운 게 사실 SK가 김선영 원희가 나갔음에도 어쨌든 최준용이라는 어느 정도 약간 헤비핸들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영준이 뭐 이제 볼 소유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져요. 근데 안영준은 똑같이 합니다. 예, 사이즈 활용해서 포스트업 하고 그리고 트레인션 상황에서 3점슛 넣고 그냥 리머텍 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 효율이 극강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효율적인 스코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위력적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SK가 이 페이스를 이어간다면 안영준이 진짜 6라운드 MVP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너무 무섭습니다. 네. 저는 안영준 선수에 대한 생각이 살짝 이제 바뀌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안영준은 그 김선영과 원희가 있을 때 어떤 시스템적으로 기복이 좀 있다. 이 선수가 이제 그것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을 하게 되면 이 선수는 MVP 레벨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포워드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부족한 게 이제 볼 핸들링 능력이다. 그래서 2대2 공격을 섞어줘야 되고 거기에서 자신이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서 팀 공격을 주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기복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저는 그 말에서 그러니까 메인 볼 핸들링을 늘려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 선수의 지금 이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 진짜 클레이 탐슨 같은 오프더볼 무브의 어떤 특화된 그런 공격을 하면서 클레이 탐슨은 외곽에서 주로 공격을 하지만 이 선수는 내외곽을 하면서 뭔가 이제 슈팅의 어떤 효율을 갖다 늘린다. 그래서 그 팀의 어떤 1옵션은 아니어도 2옵션, 3옵션 중에 굉장히 가장 강력한 옵션. 맞아요. 이런 옵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도 이 선수가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어떤 선수와 같이 조합을 맞춰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 감독님이 그런 얘기만 했어. 코트 밸런스 깨진다. 이렇게 뛰면 코트 밸런스 깨지고 뭐 수비가 흔들리고. 근데 안영준 심지어 수비까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탑급이죠. 예, 공수가 다 되면서 공격에서 무리한 슈팅도 없고 이제 뭐 스파더 공격이 최적화되어 있고 볼 없이 있다가도 그냥 득점 언제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좋은 선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김선영 선수가 뭐 나이에 걸맞지 않은 너무 좋은 퍼포먼스로 이번 시즌을 보냈는데 SK의 포스트 김선영 시대를 생각했을 때 안영준, 최준용이면 뭐 아무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이 두 명의 이 강력함이 너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최준용 선수도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최준용 선수는 살짝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턴오버가 조금 이제 뭐랄까 턴오버 실책이 이제 클러치 턴오버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슈팅의 어떤 기복들이 살짝인데 그걸 이제 안영준이 메워주면서 둘이 정말 잘 같이 가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최준용은 메인볼 핸들링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실책은 세금 같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고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 최원혁 그리고 오재현, 이현석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기본적으로 수비가 되기 때문에 SK가 굉장히 좀 잘 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잘 틀을 만든 SK가 정말 비시즌 때 철저하게 좀 준비를 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SK는 이제 우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댓글에서도 말씀드린 이제 KT도 사실 지금 보니까 2위인데 3위와 승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KT나 현대모비스나 이제 KGC와의 어떤 상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되게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SK는 지금 자신의 객관적 전력을 짜가지고 극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극강을 만드는데 피오 때는 그럼 다른 팀이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4강의 어떤 핵심인 KGC, 현대모비스, KT가 모두 다 자신의 풀 전력을 100% 발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는 지금 경험치를 쌓아나가면서 뭔가 이제 경기를 갖다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렇죠. 현대모비스도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KGC하고 KT는 지금 자신의 전력을 100% 짜가지고 진행을 못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 이 팀들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SK가 어려워질 수는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선영 원희 선수는 무조건 잘 놀아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후유증이 별 없어야 되고요.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 두 선수가 빠졌을 때 지금 안영준, 최준영의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결합을 시키면서 물론 이제 공격 기회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영준이나 최준영의 어떤 비중이 살짝 줄어들 수 있지만 이걸 잘 조화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숙제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모비스 29승 19패 현재 3위고요. SK, DB 모두 잡고 현재 이제 3연승입니다. 그 이제 휴식 이후 첫 경기에서 KCC에게 조금 약간은 무기력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 잡아내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고 지금 이제 부상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라시온 토마스가 이제 무릎에 반월판 연골 손상되면서 아웃됐고요. 이제 14일이죠. 오늘인데 오늘 이제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한 3-4주 정도 진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정규 시즌은 못 뛰고 관건은 플레이오프 때 맞춰서 돌아올 수 있느냐 요 정도라고 지금 합니다. 네. 이거는 좋지가 않네요, 진짜.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현대모비스가 지금 그 SK도 그렇고 DB도 그렇고 잡아냈어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인데 토마스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플레이오프 때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 지금 현대모비스가 좀 고민 중 게 뭐냐면, 그러니까 토마스가 이제 그 돌아올 수 있는 시점, 플레이오프 때 맞춰서는 돌아올 수 있는데 기간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때 이제 토마스가 통증이 있으면 못 뛸 수도 있고, 그렇죠. 없으면은 그래도 뛸 수 있는. 그러니까 토마스 본인의 컨디션에 되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뭔가 보험이 필요한데, 근데 또 이제 현대모비스가 토마스 부상 이후에 어떤 대체 외국 선수를 알아봤는데 지금 그렇게 썩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러시아 리그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국제적인 이슈 때문에 러시아 리그에서 한 2-3명 정도 선수와 좀 접촉을 했는데 이제 러시아 리그 구단이 이적 동의서를 발급을 안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현재는 현재 분위기로는 아마도 이제 그냥 에릭 버커는 한 명으로 정규 리그를 운영하고 그 기간 안에 뭐 조금 계속 새로운 외국 선수 영입을 이제 일시 대체로 좀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이게 왜 좋지 않냐면 이제 라시온 토마스가 정확하게는 이제 구단 쪽에서 한 4주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에서 6주 사이거든요. 그렇죠. 무릎이니까. 근데 네. 이제 빨리 뛰면 4주 정도에 끝내고 플레이오프 때 맞출 수 있다 그러는데 근데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어떤 라시온 토마스의 그 컨디션 문제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거죠. 그 라시온 토마스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고 그 부분이 이제 체력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그 어떤 그 고질적인 무릎 부상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여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진했단 말이죠. 그이 선수가 사실은 절정의 컨디션을
갔을 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뭐 다른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4강 경쟁 상대인 어떤 외국인 선수들에 비해서 압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끈적한 수비, 활동력 그리고 뭐 넘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인데 그 이런 부분들이 컨디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훨씬 더 라시온 토마스는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굉장히.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대모비스 토마스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고 지금 이제 유작 감독님 이게 약간 일종의 그 이제 연막일 수 있습니다. 이동 기자께서 한 번씩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아. 예. 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많이 당했어요.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시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에 성적 욕심이 없다고 본다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감독님이 정말 욕심이 없으실까? 지금 2위까지 눈앞이거든요, 사실은. 머리 아파. 진짜. 그래서 사실 현대모비스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이면서 되게 중요한 시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KT랑 막 2경기까지 좁혀졌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2위로 만약에 올라가서 가능성이 남아 있잖아요. 올라가서 4강 직행을 한다면 그 이제 토마스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2위 욕심을 부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예. 또 이 팀이 예전에 왜 그 김시래 선수하고 그 누구죠? 로드 벤슨. 로드 벤슨하고 지금 네.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로드 벤슨을 데리고 왔고 김시래를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트레이드를 해서 줬죠. 이제 즉 이제 우승을 해야 될 때 어떤 그 승부를 거는 어떤 도박성 뭐 그런 이제 그 승부수를 던지는 게 굉장히 가감해요. 그래서 어떤 의심이 좀 드냐면 뭐 이건 그냥 정말 의심입니다. 정말 주관적인 100% 네. 주관. 정말 특급 외국인 선수를 갖다가 한 방 데리고 와가지고 뭔가 이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또 토마스가 1옵션이니까 네, 이제 네. 대체한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쵸. 이 뭐 러시아 선수 이거는 연막이고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연결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국내에 이제 오미크론 확산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풀리고 있잖아요. 예. 코로나 관련 규제가 지금 이제 21일부터 그 해외 입국자는 백신 접종 증명이 돼 있으면은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이제 그 백신 접종 증명이 따로 이제 등록을 안 해도 완전 자가격리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국 선수 자가격리 변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유도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현대모비스가 뭔가 하나 노린다면 특급 영입을 노린다면 그 이후에 영입을 해서 입국해서 자가격리 없이 바로 팀에 합류해서 뭔가 이제 플레이오프 때 뭔가 큰 건을 노리는 이런 그림이 사실 이제 지금 가능해졌다는 거죠. 외부 변수를 봐도. 이 팀 좀 이상해요. 예. 이상하기보다 이 팀 이거 심상치 않아요. 이거 그런 느낌이 분명히 가만 안 했을 텐데. 또 이제께서 또 20년 이상 이 무대에 있다 보니까 이 느낌이 오시는 거죠. 싸한 느낌이. 싸한데 현대모비스는 제가 맞춘 적이 별로 없어요. 적중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근데 예. 느낌이 왠지 심상치 않다. 예. 좀 지켜보고 저도 가열차게 좀 취재를 해서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좀 고무적이었던 게 이 서명진의 어떤 반전입니다. 최근 2경기 이제 19.5점, 5.5 어시스트 기록했고요. 유작 감독님도 이제 공개적으로 좀 칭찬할 만큼 경기력이 좋아졌어요. 우리 명진이가 살아나고 있어. 네. 그렇게 우리한테 욕먹더니만.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매 방송 때마다 어떤 선수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 뭐 당장 오늘마다 저희가 차민석 선수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만큼 그 선수가 반등을 하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 진짜요. 예, 정말 뭐 이제 뭐 특정 팀, 특정 선수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선수든 저희는 그런데 서명진 선수가 그 이번에 보여준 모습 사실 되게 놀라웠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내가 알던 그 선수가 맞나? 예, 코칭 스태프에서 멘탈이 약하다, 순하다, 약간 이런 걸 지적하는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터프하고 적극적인 어떤 플레이들, 빠른 모습들 이런 것들 보여줬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 SK전 취재를 갔었었는데요. 네. 그 이전에 이제 최정석 기자하고 네. 얘기하다가 최정석 기자가 서명진 저는 꽤 괜찮게 보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뭐 제 생각이 뭐 다 맞을 수가 없으니까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전 계속 봤는데 최정석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서명진의 플레이를 이렇게 보면 저돌적인 면이 예를 들어서 한 20%고 그리고 피하려고 한다 계속. 저게 상당히 깎아본데 근데 그게 이제 서명진의 어떤 그 운동 능력의 부족함
그리고 스피드가 평범한 부분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것 같다. 그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명진이 이 부분을 갖다 그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 탈피하는 모습들이 지금 안 보인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SK전에서 사실 전반만 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또 서명진 하나 그랬는데 후반에 갑자기 돌파를 저돌적으로 하면서 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순간적인 어떤 패싱 센스는 좋은 편이거든요. 셋업 펜스의 어떤 패싱과 순간적인 패스 센스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그게 좋아서 이제 서명진이 제 옷을 갖다 입는 거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우석의 그 메인 볼 핸들링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유영 기자께서 이제 베이징 가 계신 동안 원서영 기자랑 얘기하면서 그때도 사실 서명진 선수의 부진이 이슈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선수는 어쩌면 1번보다는 그냥 신장도 되니까 2번 쪽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괜히 1.7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볼음방과 리딩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오히려 이 선수가 안 되는 것 같다. 공격적으로 그냥 슈팅이 되니까 슈팅 사이즈 다 되니까 2번에 가깝게 뛰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우석 선수가 이제 큰 신장을 가지고 볼음반이랑 리딩을 어느 정도 해주고 볼 핸들러 역할까지 해주고 서명진은 오히려 2번으로 윙에서 뛰면서 그런 플레이들을 이제 자기 공격을 보니까 오히려 이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선수가 돌파를 만들어내는 과정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가드를 봤을 때 하나는 계속 처음부터 볼음반하면서 드리블 하고 있다가 스크린 받아서 이제 드리블 하던 도중에 드리블로 뚫기 시작하는 거. 요거 첫 번째. 또 하나는 처음에 본인이 볼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한쪽에서 먼저 균열을 일으키고 볼이 스윙으로 넘어왔을 때 그걸 잡고 이제 수비수의 역동작을 해서 팍 뚫어버리는 건데 서명진은 드리블 하던 와중에 드리블로 뚫는 속도는 되게 느려요. 스피드를. 그렇죠. 예, 이건 유독 기자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볼을 캐치한 후에 바로 스타트를 끊는 그 돌파 있잖아요. 첫 드리블로 뚫는 돌파는 생각보다 되게 빠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또 2번으로 뛸 때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메인 볼핸들러 이유석 그리고 서명진은 이제 그 돌파를 오프 더 캐치 돌파라고 하는데 캐치 이후의 돌파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파를 만드는 게 오히려 이 선수의 어떤 공격성을 살려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뚫으면은 서명진이 의외로 신장도 좋고 이래서 시야도 좀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좋은 패스가 나오더라고요. 저 사실 그래서 DB전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서명진에게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플레이들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는 결국 이것도 이우석 효과라고도 볼 수 있고 마침내 어떤 서명진 활용법을 좀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유적 감독이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해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좀 과도했던 건 뭐냐면 서명진이 너무 많은 롤을 준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메인 볼 핸들링에서 이제 패싱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2대2 뚫으면 거기서 슛도 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걸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견딜 수가 없었었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 공수 밸런스가 좀 무너졌었고 게다가 수비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메인 볼 핸들링 한 몸큼을 이우성한테 옛다 먹어라고 갖다 주면서 이제 서명진이 이제 좀 던 거죠 이렇게. 그렇죠. 걸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이제 특장점, 장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서명진은 계속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그렇습니다. 때는. 네. 네, 근데 뭐 이제 아직 샘플이 이제 2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좀 더 길게 봐야 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다른 팀도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책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요거에 또 맞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이 선수의 또 이제 어떤 실링을 좀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명진의 반등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렇고 또 그 이우석 선수가 의외로 또 이제 메인 볼 핸들링에서 의외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그렇죠. 이게 보이면서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우석, 송교창, 양홍석, 안영준 이 뭐 네 명의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완전 좀 다른 거. 아까 안정수 선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드볼 무브에 좀 특화된 그런 이제 모습의 포워드고 송교창은 다재다능한데 이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돌파에 좋은 거고 양홍석은 지금 사실 색깔이 좀 불분명해 있다. 뭐 KT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실링 자체는 굉장히 높은 선수. 그렇죠. 그리고 네. 이우석은 2번에 가까운 3번. 맞아요. 네. 네. 그런 1번에 가까운 1번 2번에 가까운 가드에 가까운 3번.
그런 그쵸. 느낌이 들어서. 네. 장신 포워드 자원 중에 그 볼핸들링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우석이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활용도가 그래서 높은 것도 있고. 제일 좋은 건 최준용. 그렇죠. 최준용, 네. 최준용 이우석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GC 인상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KGC 이제 25승 18패 현재 4위고요. 삼성전 100대 80 대승을 거뒀습니다. KGC가 지금 휴식 이후에 완전 반등을 하면서 네. 이제 다시 이거 우승 또 할 수 있는가 아닌가. 네. 예, 이미 작년에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180으로 이겼는데 삼성전이잖아요. 그쵸. 삼성전이니까 네. 뭐 그 부분은 이제 샘플이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음. 지켜보도록 하고. 근데 KGC가 기본적으로 지금 전성현과 오세근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어떤 반등인지 아니면은 이 선수들의 어떤 클래스인지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성현 오세근 얘기는 했었는데 네. 오세근은 정말 지금 약간 전성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게 KGC가 체력적으로 참 선수들이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냥 보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기간 동안에 뭐 어떤 체력 세이브와 이제 어떤 부상 관리만 잘 된다면 이 단기전에서는 사실 몰아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강력한 스타팅 라인업을 가진 KGC만의 강점이 또 발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장기 레이스와 단기 레이스는 완전히 다른 색깔의 무대이기 때문에 네. KGC 입장에서는 그 순간을 오히려 좀 기다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대모비스가 좀 경기를 많이 치렀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KGC가 지금 확률상으로는 한 7, 80%에서 4위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변이 없는 날 그렇게 되면 145, 236이니까 그렇죠. SK와 만나게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따 얘기했지만 5위, 6위 이쪽이 이제 6강 경쟁하는 팀들의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좋지 않아서 네. 이게 KGC 입장에서는 6강 플레이오프를 좀 빨리 끝내버리고 4강에서 SK랑 완전 진검승부하는 그림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근데 네. 또 이제 KGC가 LG한테 되게 약해요. 맞네요. LG가 유일하게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LG가 만약에 5위로 올라와서 6강 싸움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 박 터질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순위 보면서 대진 어떤 부분도 이제는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KGC가 이렇게 보면 매치업 상성에서 이제 강팀을 갖다 잡아내고 그다음에 약팀한테도 좀 약하고 홍길동 농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인상공사 그 이제 마스코트 얘기도 그때 네. 한번 했었는데 예, 홍희 장군인데 네. 우리가 홍길동이라고. 그렇죠. 네. 오리온과 전혀 다른 색깔의 네. 어떤 시즌 운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강팀 상대로 강한 거는 SK전은 저희가 또 얘기를 했었고 KT전 같은 경우는 저는 근데 변수는 좀 있다고 보긴 봐요.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만 봤을 때 사실 KT는 KGC에 비해서도 전혀 안 밀리는. 그렇죠. KT한테는 약하죠. KGC. 오히려 약하죠. 그러니까 지난해 6강에서도 붙었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이제 뎁스 차이도 있고 이 허운이라는 변수가 KGC에게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큽니다. 사실 지난 시즌은 그래도 이제도 변준영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수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좀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지금 KGC는 사실 변준영 한 명이란 말이에요. 박지훈은 아직도 경기력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KT랑 KGC가 만약에 붙게 된다고 봤을 때는 이 변준영의 공수 부담이 되게 커져요. 예, 앞선에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변준영의 존재감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허운 막다가 에너지를 다 빼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포워드 라인 싸움인데, 사실 또 이제 양홍석, 김영환 그리고 김동욱 최근에 복귀했고,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KGC 포워드 라인에 그렇게 밀릴 거는 전혀 없거든요. 이러면 이제 또 KGC가 되게 까다로운 4강을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KGC는 지금 이제 3위 현대모비스와 격차가 크진 않은데 굳이 3위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죠. 네. 굳이. 예. 그 허운이 이렇게 보면 KGC 가드도 예전에 그 지난 시즌에도 그랬는데 이재도하고 변준영이 같이 이렇게 있었어도 허운이 굉장히 좀 뭐랄까 압도까지는 아닌데 한 6대 4 정도로 이제 맞아요. 우위를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 부분이 왜 그럴까 이렇게 봤을 때 허운이 기본적으로 순간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점들이 있고, 이제 이재도에게는 파워에서 앞서고 있고 변준영에게는 그 스킬에서 살짝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나. 그리고 허운이 기본적으로 KGC 전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T 입장에서는 에이스인 허운이 어느 정도 날아다닌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KGC하고 경기에서는 좀 수월한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KGC는 지금 앞으로 선택을 어떻게 할까?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가서 이제 4위 혹은 5위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신에 지금 KGC는 음, 스펠맨을 어떻게 이제 올리느냐. 그렇죠. 아, 네. 이 부분 그게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복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 부분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좀 잘 안 잡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맞아요.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제 정규 리그고 이제 오색은 전성현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부각은 안 되는데 네. 또 이제 요게 단기전 갔을 때 상대는 오세근이나 전성현 중 하나는 무조건 집중 견제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됐을 땐 결국에는 스펠맨이 폭발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KGC가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외국 선수 싸움에서는 사실 개인 능력만 봤을 때 스펠맨은 어느 외국 선수한테도 사실 안 빌리는 선수인데 네.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GC는 의외로 6강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4위를 하게 되면 5위하고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LG 이제 천적인 LG라든가 또는 DB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가 나올 수 있고 뭐 KCC가 살짝 이제 그 확률이 좀 떨어지게 되면 KCC한테는 좀 강하긴 한데 이 세 팀하고 했을 때는 어떤 승패의 어떤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KCC가 그만큼 자신의 어떤 전력을 전체적으로 다 짜가지고 정말 그 홍삼 원액식으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GC는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DB 20승 26패 현재 6인데요. 아슬아슬한 6이죠. 이제 KT 승리하면서 KT한테는 정말 강합니다. KT한테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 네. 또 현대모비스전은 되게 무기력한 네.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패했습니다. 일단은 이 팀은 지금 선수단 컨디션이 아직도 바닥인 것 같아요. 유난히 여파가 큽니다. 네. 그렇죠. 이거를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활동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력이 완전히 개멸된 지금 상태거든요. 특히 뭐 현대모비스 전을 이렇게 보면 뛰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현대모비스의 어떤 그 유기적인 패싱 게임에 완전히 다 당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DB가 정말 이래도 되나? 그렇죠.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DB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빅라인업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강상재, 김종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무조건 외국 선수가 중심을 무조건 잡아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폭발력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강상재가 다채로운 역할을 통해서 받쳐주고 김종규가 좀 건실하게 인사이드를 책임져주고 사실 이 구조가 맞는 건데 지금 조니 오브라이언트나 레나드 프리먼이나 이제 코로나 격리 혹은 이제 수술 여파로 몸 상태가 완전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안에서 어떤 터프한 플레이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 지배력이 없어요. 지배력이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쪽 에릭 버커는 한 명만 있었고 네. 장재석, 함준 이 구조로 붙었는데 물론 현대모비스가 인사이드가 강한 팀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원래대로라면 DB 정도의 이 빅맨진이라면은 그래도 여기서 어느 정도 우위를 무조건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코트를 넓게 쓰는 현대모비스의 공격에 수비가 완전 무너지면서 고전하는 모습. 그래서 DB가 지금 이러다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건지 컨디션이 또 치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이번에는 무너지는 건지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최근 경기를 보면서. 네. 저는 이 DB가 지금 빅라인업을 제대로 쓰고 있나 이런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라인업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활동력이 남들만큼은 돼야 돼요. 그쵸.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전에서 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가드진과 빅맨진의 어떤 2대2 수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피켓롤, 피켓팝에 그냥 완전히 당하고 거기에 스팸 피켓롤까지 이제 가미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이 팀이 이 팀이 무너져. 즉 이제 그 수비의 근간인 2대2 수비부터 시작해서 수비했던 활동력이 떨어진 건데 이게 단지 활동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빅라인업을 사용을 했을 때 생기는 허점들 이 허점들 갖다 메우지 못한 부분의 어떤 문제인지 이 부분이 좀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 자 빅라인업을 사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드진은 강력한 수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찬현이 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근데 DB는 기본적으로 좀 기계적인 어떤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면서 여기에 뭐 이준이라든가 또는 이용우 이런 선수들 많이 써요. 그렇죠. 쓰는데 좋아요. 이 선수들도 괜찮은 선수들 좋은데 이 빅맨들이 활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선수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2대2 수비의 호흡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계적인 어떤 로테이션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수비가 무너지는 어떤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외국인 선수가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그 이상범표 로테이션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오히려 주전들을 딱 뭉치고 그리고 거기에 롤맨들의 롤을 정확하게 주면서 식스맨을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DB는 뭔가를 하는 게 훨씬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범 감독이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동안 계속 이제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 부상 되게 많다. 그 부분 인정을 해야죠. DB가 진짜 부상자가 많습니다. 했고 선수들 편에서 모든 걸 갖다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로테이션도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파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선수들 편에 선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한 10%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승리 아닙니까? 퍼포먼스고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을 아끼고 거기에 따라서 그 선수들의 어떤 최선을 갖다 끌어내야 되는데 DB는 약간 좀 거꾸로 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포포비치 감독이 최근에 이제 NBA에서 정규리그 최다승을 갖다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감독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들하고의 어떤 소통 관계. 그 굉장히 무뚝뚝하게 보이는 이제 백인 어떤 노장, 약간 꼰대 느낌이 있잖아요. 이미지만 보면 그렇죠. 이미지만 보면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보면 뭐 이 그 노 감독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비시즌의 선수들에게 편지 쓰기, 그리고 같이 소통하기, 그리고 그렇죠. 성장 이렇게 하기. 근데 거기에서 채찍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라마커스 알드리지가 포틀랜드에서 샌안토니오 와서 이제 부진했을 때 막 그 좀 이제 이렇게 삐대니까 거기에서 포포비치 감독이 너 이제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트레이드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 똑바로 잘해. 뭐 이렇게 이제 일침을 놓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DB가 지금 이 딜레마가 단지 활동력의 문제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의문점이 좀 남습니다. 팀 자체가 전체적으로 되게 소프트해진 네. 이런 상황이니까 그죠. 관련해서 또 샌안토니오 얘기도 뭔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어쨌든 6강에서 온 힘을 약간 짜내야 되는 그렇죠. 시기인데 뭔가 그에 맞는 행보인가는 또 이제 의문이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이상범 감독이나 DB가 이제 총력전을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선수 어떤 기용 방식이나 이런 방식들이 그냥 기존에 부상 있는 선수들 조금 더 이제 오래 쓰는 거, 무리하게 오래 쓰는 거, 뭐 요렇게 가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DB가 지금 6강 경쟁을 하는 입장인데 네. 지금 되게 이거 뭔가 네가 가라 6강. 많이 못다 이거. 그렇죠. 네가 가라 6강. 네. 예,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위를 저희가 이제 쭉 그냥 나열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5위 오리온과 KCC의 격차가 3경기밖에 안 나고 그렇죠. 6위 DB와 KCC 격차가 1.5경기 차예요. 저희가 아까 KCC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은 네. 기적이 아닙니다. KCC가 6강 그렇죠. 가도. 그래서 진짜 이거 완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 변수까지 겹치면서 네. 컨디션 안 좋게 변수까지 겹치면서 이거 뭐 예측이 불가능한 되게 독특한 6강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5팀 중에 네. 누가 제일 빨리 정신을 차리느냐 여기에 따라 그렇죠. 6강 경쟁이 달려 있지 않을까. 네. 5개 팀이 KCC만 좀 평타를 치고 다 부진해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이따 얘기했지만 가스공사도 지금 코로나 여파로 완전 경기력이 떨어져 있고 LG도 그렇고요 지금. 예, 그리고 뭐 DB 방금 얘기했고 오리온도 그렇고 진짜 KCC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되는 데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정말로. 예. 그중에 이제 LG가 있는데 LG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참 예. 잘 하다가 꼬였어요. 예. 그래요. 지금 이렇게 예. 됐어요. 이거 왜 이럽니까? 네, 지금 이제 19승 20패 현재 8인데요. 이제 지금 구단 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을 하면서 지난 주말 연전이 모두 연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LG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단 말이 이 늠농구가 어쨌든 이 팀이 가진 전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승리 방정식이고 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 여파 그리고 이제 어떤 자주 말씀드린 핵심 선수들의 어떤 야투 난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 늠농구의 어떤 효과도 좀 위력도 약간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LG가 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다른 팀들은 뭐 코로나 확진 이런 부분도 있고 LG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LG 지금 코어는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늠농구 자체가 지금 LG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그런 성격이 좀 끈적함이 많이 좀 사라졌다. 그렇죠.
그 비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끈적끈적 해야 되는데 비누가 그렇죠. 아니지. 끈적끈적. 이거 샤워를 하면서 뭔가 이제 끈적함이 좀 떨어진 느낌이다. 네, 그렇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늠농구란 건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더해지는 것이 뭐냐면 턴오버 유발, 리바운드 확보예요. 이 리바운드 확보라는 것은 수비 리바운드도 포함이 되고 거기 공격 리바운드 포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개인의 공격력이나 야투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포지션 자체 횟수를 늘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비등비등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수비까지 탄탄하게 가져가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늠농구의 공식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LG가 최근에 불안한 것이 수비 리바운드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SK와 맞붙었을 때 이 전희철 감독이 LG에 대해서 내린 평가가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G 보면은 공격 리바운드 강해서 되게 무서운 팀이지만 반대로 수비 리바운드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들에게 공격 리바운드 주문을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했고 실제로 그 경기에서 이 SK가 뭐 김선영 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공격 리바운드 장악하면서 포지션을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면서 LG를 누른 이런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 이어진 오리온전도 조성 감독이 경기 끝나고 수비 리바운드가 안 돼서 졌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수비 리바운드 이슈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근본적인 약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박정현이라는 이제 선수가 약간 이제 좀 좋아지고 있지만은 이 선수가 많이 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오리온전 아예 결장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아셈 마레이가 결국에는 리바운드를 어느 정도 사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마레이는 사실 부담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맞아요. 공수 리바운드를 다 잘하는 선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네. 체력 부담이 너무 커요. 예. 그리고 마레이의 출전 시간이 게다가 좀 많은 편이고. 근데 다른 이제 LG 포워드 라인을 보면 정희재나 서민석 이런 선수들이 막 리바운드를 다 잡아내고 막 다 걷어내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늠농구가 생각만큼 끈끈하게 진행이 안 되고 약간 균열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인 어떤 구조, 그러니까 빅맨이 확실치 않고 윙맨 자원들이 좀 약하다. 그 사실은 아셈 마레이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 1위죠. 그렇죠. 근데 수비 리바운드는 그 마레이가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를 잡을 땐 기본적인 포메이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LG는 그 그렇죠. 부분에서 좀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리바운드 문제 때문에 사실 LG의 이 끈끈한 농구가 좀 붕괴되는 그 붕괴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발음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LG가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옵션 외국인 선수가 약해요. 맞아요. 사무엘슨이 많이 불안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컨 유닛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이 늠농구에서의 어떤 핵심은 뭐냐면 2, 3점의 미학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요 차이인데 이 세컨 유닛이 사실은 강해야 되는데 LG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경쟁력을 뽑아낼 수 있는 거는 기본 주전 라인업은 상대에 비해서는 객관적 전력이 떨어지니까 세컨 유닛에서 뭔가 이제 승부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되고 여기에서 쭉 흐름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승부처에서는 마레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제 딱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세컨 유닛이 약하니까 기본적으로 추격하다가 그만두는 그렇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좀 LG는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많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격 옵션이 정형화되어 있고 네.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즌 초반부터 얘기했던 마레이 포스트업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시즌 중반 이후부터는 이관이 어떤 점퍼 빈도, 미드레인지 게임 빈도가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도 이관이 이 얕은 한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마레이의 포스트업 공격도 사실은 더블팀 유발 외에는 뭔가 득점 폭발력이 그렇게 지금은 좀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외에 그러면 LG가 다른 어떤 득점 생산 루트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서민수나 정희재의 어떤 픽앤팝 게임으로 이제 뭐 이제 스페이싱으로 3점 생산 정도 그 외에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해결해주는 부분이 이제 뭐 이승우의 트레이션 게임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옵션 외국 선수의 어떤 역할인데 사실은 이승우가 선발 라인업으로 올라가고 출전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것도 이제 좀 약간 위력이 떨어졌고 이옵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팀 공격 자체가 팍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70점 안팎으로 자꾸 득점을 하니까요. 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LG가.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LG 요 부분은 LG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LG 마레의 그 독립적인 포스트업 그러니까 그냥 이제 솔로 포스트업 이 부분도 이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매첩 상성이 좋은, 그러니까 수비력이 좋은 외국 선수를 맡았을 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KGC가 많이 당하는 부분이 당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마레이가 포스트업을 쳤을 때 더블팀을 가요. 그렇죠. 그래 밖으로 빼주면서 석점 맞아서 그 석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흐름상. 그렇죠. 그래서 왜 계속 더블팀을 가지? 그냥 줄 거 주고 말 거 말면 되지 않나? 스펠맨이 뭐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는 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더블 팀을 예전에 어떤 비율이 한 7-80%면 지금은 이제 좀 떨어뜨린 상대가 그런 경우가 많아. 그렇게 되면 LG의 공격은 더더욱 루트가 단조로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윙맨 진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민수나 뭐 정희재 이런 선수들은 이제 3&D에 가까운 선수들이고 그 받아먹는 득점과 이제 수비 어떤 탄탄함을 이용을 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선수들인데 그냥 마레이 공격하게 냅두게 돼버리면 LG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게다가 흐름상 그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트랜지션을 강화를 하면서 이제 포스트 공격이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속공으로 그대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LG가 어떤 그 딜레마 이런 딜레마를 좀 메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